뭐야 이거? 노부갑니다. 어. 참, 오늘 영상 주인공은 그 제 친구입니다. 지금 이제 모 대기업에서 좀 연구개발 쪽에 업무를 하다가 이제 오늘 이런 기회가 돼가지고 저랑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진호 군이군요. 남은 게 뭐 정확한 정보들은 인터뷰를 하면서 하나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한번 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좀 이렇게 학생을 인터뷰할 때랑 다르게 조금 이렇게 각 전문가 그러니까 학과에 대한 전문가를 좀 깊이 있게 알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인터뷰까지 하게 되었는데, 일단은 이분은 이제 화학공학과 출신으로 이제 우리나라 뭐 대기업에서 이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하시고요. 자, 이제부터 실질적으로 인터뷰 들어가겠는데요. 우리 친구분, 그러니까 안진호 씨는 전공이 혹시 뭐셨나요? 방금 얘기하신 대로 화학공학과를 대학교에서 전공하였습니다. 그 화학공학과가 이제 그 범위가 굉장히 다양한데, 그 범위가 그 다양한 범위 중에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거 말고도 어떤 이런 거는 모르겠다, 아니면 화학공학과의 전반적인 이런 분야는 우리 화학공학은 이런 일을 한다라고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화학공학과 처음에 저도 전공을 선택을 했을 때 너무 광범위한 분야가 있다고만 알고만 있었고, 실질적으로 전공을 공부를 하면서도 정말 다양한 분야로 갈 수가 있구나라고 느꼈지, 솔직히 저도 막연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화학공학과를 졸업을 하고 어느 분야로 갈 수 있는지 실감을 했었던 거는 이제 입사 원서를 쓰기 시작하면서부터였는데, 정말 많은 분야의 회사의 원서를 지원을 할 수가 있었는데,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알고 있었던 화장품 업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화장품 업계 쪽으로도 갈 수가 있었고, 그리고 제가 졸업할 당시인 그 2000년도 중반 때만 됐어도 한참 붐이 일고 있었던 산업이 반도체 산업이었고, 그래서 반도체 쪽으로도 가는 경우도 있었고, 최근에 2000년도 말에 붐이 일었었던 LED 사업도 있었고, 그리고 최근에 붐이 일고 있는 OLED 사업까지도 진출을 할 수가 있었고요. 모든 게 다 화학 베이스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쪽으로도 전공에 갈 수가 있었고, 그리고 2000년도 말에 또 부상을 했었던 플랜트 사업 쪽으로도 화학공학이 충분히 갈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그렇게 부각이 되고 있지만 앞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바이오 산업, 제약 산업까지 많은 분야를 커버를 하고 있는 게 화학 베이스를 하고 있는 화학공학과입니다. 화학공학가 굉장히 분야가 많네요. 그러면 그 안지호 씨는 그 지금 뭐 회사에 이제 근무를 하고 있었었는데, 그 혹시 맡았던 분야는 어느 분야 계통에서 하셨죠? 저는 약 12년간 회사 생활을 연구개발 쪽에서 종사를 하였었고, 처음 6년은 반도체 공학에서 반도체 사업에서 업무를 진행을 하였었고, 나머지 6년은 그 LED, 우리가 생각하는 그 불빛 나는, 아니면 또는 여러분들 핸드폰 뒤에 있는 플래시라이트 있는 LED 부서에서 빛을 만드는 업무를 진행을 하였었습니다. 그러면은 보통 이제 제가 알고 있기로 일반 상식적인 입장에서는 뭐 반도체 이러면은 뭐 보통 전기전자 쪽을 생각하는데, 혹시 본인 이제 화학공학과를 전공했는데 뭐 이런 전기전자와 화학공학이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일단은 메인은 있습니다. 메인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반도체는 전기전자가 기본이 되는 것 맞습니다. 맞는데 그 안에서도 딱 전기전자가 커버리지를 할 수 있는 분야가 있고, 그리고 전기전자 외에 뭐 기계공학이나 화학공학이나 재료공학 등에서 또 커버리지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메인이 전기전자라고 말씀드린 거는 전기전자가 커버리지 할 수 있는 부분이 만약에 80%라고 치면, 나머지 20%에서 30% 정도는 다른 전공자들이 커버리지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어느 과가 정확하게 이 분야의 중심이라고는 할 수는 있지만 100% 다 종사를 한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같은 경우는 말씀 주신 것처럼 전기전자가 맞고요. LED 같은 경우에는 광전자공학인데 광전자공학도 전기전자 베이스 플러스 화학공학 플러스 물리가 베이스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보면은 뭐 일정 부분 뭐 3, 40%는 화학, 또 3, 40%는 그 물리, 또 나머지 또 3, 40%는 전기전자 뭐 이렇게 한 것처럼 파트가 나눠져 가지고 한 과에 집중된 게 아니라 여러 분야가 하나로 집중이 돼서 그 산업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한 개의 과로는 그렇게 단언을 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본인이 근무했었던 그 팀이나 과에서 그 연구팀에서도 역시 다른 학과의 전공 출신들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같은 부서 내에서도 비슷한 업무를 하지만 그래도 그 루트가 되는 뿌리가 되는 그 분야에 대해서는 각각 맡은 분야가 좀 달랐는데요. 각각 맡은 분야에 따라서 뭐 A라는 사람이 A라는 과를 졸업하고 B라는 사람이 B라는 전공을 했을 때 각각 전공 베이스에 맞는 기초 지식과 이제 뭐 논문 등을 통해서 학습한 심화된 지식을 가지고 같이 결합을 해서 서로 보완을 하면서 문제점을 찾아 나가거나 아니면 신제품 개발을 하거나 할 때 많은 의견들을 나누고 실제로 회사 내에서도 세미나 같은 것을 통해 가지고 업무 교류 같은 것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아, 그러면 이제 보통 연구개발 쪽이라고 하면은 석박사 출신들도 있고 뭐 학사 출신들은 많이 없지 않나요? 혹시? 연구개발 업무 쪽에서 학사 출신의 비율은 확실히 적습니다. 그리고 뭐 외국에서 박사를 해오신 분들도 많고요. 그리고 리더분들은 보통 박사로 꾸려지시고 그 밑에 박사님들 계시고 석사 친구들도 있고 학사 친구들까지 차지하는데 뭐 부서마다 포션이 차지하는 비율은 다 다르기 때문에 얘기하기가 어렵지만 한쪽 부서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연구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뭐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무슨 교수님 아래 연구팀이 있다 그런 것처럼 회사에서도 어떤 박사님이 뭐 저희가 이제 부장님이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박사님의 직책은 수석입니다. 수석 연구원이시기 때문에 그 수석 연구원 아래 뭐 책임 연구원, 선임 연구원 그리고 일반 사원들까지 이렇게 나눠가지고 서포트를 하면서 팀을 이루고 있지만 확실히 뭐 안타깝게도 수석 연구원이 되기 위해서 박사 출신 분들의 포션이 월등히 높은 건 맞는 현실입니다. 지금 본인의 업무가 LED 쪽이라고 그러셨나요? 예, 퇴임까지 했었던 거예요. 아, 그러면 본인이 이제 화학공학과 출신이 아니라 이번 반대적으로 내가 LED 분야에서 일을 하는데 LED 분야를 일하기 위해서는 이런 그러니까 조금 아까보다 좀 구체적인 질문일 수도 있어요. LED 분야를 일하고 싶은데 이제 어디 학과 이러이러한 과를 하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 전기전자 플러스 물리 플러스 화학공학 또는 재료공학 요 모든 게 거의 모든 산업의 베이스며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 기계공학도 물론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그런 과들을 나오면은 중심으로서 일은 할 수 있는데 확실한 건 그 각 사업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반도체든 뭐 플랜트든 바이오든 뭐 디스플레이든 각 사업마다 주가 되는 과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서 내가 좀 더 메인이 되고 싶다, 중심이 되고 싶다고 하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진로를 선택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 LED 업무에서도 확실히 광전자 공학이 메인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 광전자 공학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 과의 베이스가 섞여 있는 거기 때문에 어느 과라고 얘기하기는 좀 애매하지만 그래도 굳이 얘기를 해야 된다면 전기전자입니다. 기본적으로 공대는 그 전기전자가 기본적으로 메인으로 과를 지금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석박사기 잠깐 나왔는데 석박사 출신들과 근데 본인은 학사 출신이었는데 같은 연구대 갈 팀에 있으면서 이렇게 조금 어떻게 좀 석박사가 좀 하이 퀄러티하다 아니면 이렇게 대우적인 면에서 뭐 차별 내지는 뭐 무시 아니면 상대적으로
뭐 석사 출신이 왜 이래 뭐 이런 것도 서로 이제 그런 감정들도 오고 간 적이 있나요 혹시? 뭐 감정 그런 거를 따지기 전에 기본적으로 석사와 학사 출신은 일단 경력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석사는 2년 동안 석사를 진행하고 박사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긴 하겠지만 급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계약 조건이 다릅니다. 석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2년을 경력을 인정받기 때문에 나중에 입사를 하더라도 경력사원으로 입사를 한 거기 때문에 나보다 후배여도 나보다 선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메리트가 있고, 그리고 업무 생활 하다가 보면 석사 친구들이 아무래도 전문 지식이 더 많기 때문에 업무의 포션이 그쪽으로 더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험 대 지식의 싸움인데, 경험으로 커버리지가 가능한 부분은 경험이 이기지만 지식으로 그 커버리지가 가능한 부분은 지식이 이깁니다. 근데 석사 친구들도 회사 생활을 몇 년을 하다 보면 똑같이 경력이 쌓이게 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는 둘 다 동일한 경험을 갖고 있다 그러면 지식이 더 많은 친구가 나중에는 더 강점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학사 친구들이라도 하더라도 회사에서 경험만 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경험 플러스 지식을 쌓을 수 있는 본인의 노력을 하지 않는 이상은 학사 친구들은 딱 그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박사님들은 확실히 뭐 국내 박사를 했거나 아니면 국내에서도 어느 학교 어떤 네임 밸류를 가지고 있는 학교를 졸업을 했냐에 따라서 계약하는 조건이 뭐 경력을 뭐 4년차, 5년차 또는 받는 연봉 금액이 달라지거나 뭐 해외에서 박사를 하신 경우 같은 경우는 굳이 본인이 지원을 하지 않더라도 회사에서 가서 모셔옵니다. 좋은 계약 조건에 걸고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박사 같은 경우는 너무 좀 천차만별이고 그 학사, 석사, 박사에 대한 구분은 직장 내에 일단 경력 인정만으로 봤을 때도 확실하게 있습니다. 뭐 이제 근데 정말 좋은 포지션에서 일을 한 것 같고 뭐 대기업이면 누구나 알만한 대기업이죠. 근데 거기를 이제 그만두셨잖아요. 네. 그럼 뭐 어떤 어떤 본인이 뭐 앞으로의 어떤 계기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자기가 뭔가 꿈이든 목적이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이게 이 자기가 여태까지 한 십몇 년 동안 일했던 분야를 팍 차고 나올 수 있는 뭔가가 본인한테 있었나요? 일단은 질문을 주시는 과정 중에 꿈이라는 단어를 선택을 해주셨었는데요. 꿈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얼마 전 TV 프로그램을 보는데 그 대학교 한 3학년쯤 되는 친구한테 꿈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그 친구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는 꿈이 없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학과가 정해졌을 때 자기는 그 과에서 이런 직업을 갖는 게 꿈으로 새로 생겼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을 보고 저도 돌이켜보니 저도 거의 비슷한 케이스였습니다. 저도 일단 수능 성적에 맞춰서 학과를 진학을 하게 됐고 그 과에서 졸업을 하게 되면서 나 이제 이런 직장을 가게 됐으니 이런 꿈을 꿔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지었었죠. 그렇게 살다 보니 진짜로 제가 생각을 했었던 내가 원하는 삶에 대해서 돌아보는 계기가 어느 순간 오게 됐고 내가 이런 일을 하면 더 좋겠다 이런 꿈을 꾸고 있었구나라는 거를 뒤늦게 찾은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제 꿈을 위해서 다니던 직장을 관두게 되었고 그리고 새로 다시 학교로 돌아가서 꿈을 이루기 위한 학생이 다시 되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꿈을 언제 찾느냐는 인생에 있어서는 그렇게 크게 큰 걸림돌이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언제든지 자신의 꿈을 찾아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도전하는 것 자체가 일단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학생 때 저한테 물어봤을 때도 꿈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도 쉽게 제 꿈은 이거라고 대답하는 친구들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대답하는 친구들이 부러웠습니다. 저 친구는 꿈이 있구나 라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하는 걱정이니까 그렇게 큰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꿈이 없이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앞으로 도전을 할 수 있는 계기마저 없애버리는 일이니 나이와 상관없이 아니면 때와 상관없이 본인의 꿈을 찾는다면 언제라도 뭐 도전을 해보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꿈을 이루기 위해서 뭐 대기업이라는 걸 관두긴 했지만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또 노력해보면서 예, 찾아가 볼 예정입니다. 지금 뭐 새로 그 정의했던 분야가 그러면 목표 달리려고 목표로 이제 삼은 그 꿈이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과는 전혀 다른 분야이십니까? 네, 전혀 다른 분야입니다. 지금까지 이과 쪽에 관련된 종사를 했다면 앞으로 완전 반대 문과 쪽 관련된 업을 하고자 바꾸게 되었으니 그거는 잘 되면은 좋겠습니다. 네. 아, 그, 혹시 그렇게 이제 꿈을 바뀌게 되었는데, 가족, 친지들이 혹시 반대를 하지 않았나요, 혹시? 삶을 살아가면서 변화를 받아들이는 게 상당히 힘듭니다.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내가 뭐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진학을 해야 된다거나 이런 변화는 남들이 다 하는 거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는 변화이기 때문에 그런 변화에 대해서는 그렇게 사람들이 큰 두려움을 갖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본인이 도전을 하기 위해서거나 본인이 선택해서 인생에 큰 변화를 가져야 될 때 사람들은 많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한 번 변화를 겪었던 사람은 그 두려움이 많이 없어지고 새로운 일에 대한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시도하는 게 어렵지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사업을 하다가 LED 사업으로 사업을 전향을 할 때, 그러니까 제 전공 분야를 전향을 할 때, 분야를 전향을 하면은 제 모든 것을 잃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특히 회사 내 뭐 경력이나 아니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회사 내에 그 연결된 고리들이 다 끊긴다고 생각을 했는데, 변화한 업무에서도 결국에는 자리를 잡고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로 많은 것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그때는 컸지만 결국에는 그때는 성공한 케이스가 됐기 때문에 그 다음번에 이루어지는 그 변화에 대한 거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자기가 선택한 전공, 꿈에 따라간 전공이 만약에 자기한테 맞지 않아서 너무나도 큰 고민이 든다 하는 친구들이 만약에 전공을 바꾼다거나 아니면 학교 대신 다른 뭐 공무원을 한다는 거, 공무원 시험을 본다던가 하는 것처럼 현실적으로 자기한테 맞는 옷을 새로 갈아입고 싶어 한다고 했을 때 물론 신중은 해야 됩니다. 신중은 하고 오랜 시간 알아보고 자기한테 얻는 게 무엇인지 잃는 게 무엇인지 본인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준비가 된다 그러면 그 변화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본인이 이루고자 하는 거에 대한 도전은 진행하는 게 저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인생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조금이라도 더 사는 선배로서 조언은 해주고 싶습니다.